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두 가지가 눈에 띄더군요.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 증거 수집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배나 늘렸습니다. 올해의 6억 7,900만 원보다 5.2배 늘어난 35억 4,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체증 과정에서 인권 침해 시비와 폭력 등 불상사가 잦았는데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마각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은 올해 4억 원에서 내년에 무려 143억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건가 싶었는데 살펴보니까 기념공원 만들고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작업하는 데 쓸 예정이랍니다. 효도는 좋은데 나라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있고. 봅니다.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워놔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에 2686번입니다. 1599에 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8월을 뭐라고 비유하는지 청취자분들 아시죠? 건들 8월 이렇게도 말을 한답니다. 건들 지나간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노루꼬리만큼 짧은 8월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만큼 옛날 농경사회에서 한참 일이 바쁠 때니까
쉬 지나간다 그런 뜻으로 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국어학자나 민속학자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10월도 8월 못지않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반을 달려왔군요. 그 속도로 2주일이 더 가고 나면 올해는 2달만 남습니다. 달력 한 장. 예. 게으른 사람 석양에 바쁘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는데 석양역에 마음 부산해지시지 말고 미리미리 주변 잘 챙기시고 가을 추수 올 한 해 여러분 계획하시고 했던 것들 추수하는 가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각각 선거구 획정안 따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259개와 250개로 전제한 두 가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59개 안은 농어촌 지역구 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고 250개 안은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비례대표 축소의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의원 정수를 303명으로 늘리는 지역구 수 249개 안과 현행 의원 정수와 지역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안의 법정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양당의 협상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실무 접촉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새누리당의 지역구 250개 안과 새정치연합의 249개 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한 자릿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절충을 시도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국정교과서, 역사 국정교과서 정국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반대는 그전부터 가열찼지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고 교육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발끈하고 있죠. 예, 교육계에서도 역사전쟁에 첨예한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독자적인 역사 교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진보 성향의 서울과 경기교육감이 국정화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 광주와 전북, 강원교육감은 별도의 교과서나 교재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교육청이 제작하는 대한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은 학교에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한편 법리학권은 교과서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새정년과 정의당은 물론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 총망라가 됐습니다. 또한 연세대,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은 전원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네, 연세대에 이어서 경희대도 동참했군요.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 저녁까지는 연세대 교수들이 이제 제일 먼저 선언을 했고, 여기 경희대 교수들도 앞으로도 속속 이런 것들은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집필 거부하면 누가 이걸 써야 되나? 자, 새누리당이 걸어놓은 플래카드 많이들 보셨죠? 어제 청취자 게시판에도 몇몇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만,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이 플래카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법적으로 알아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내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플래카드에 대해서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에 동조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 인정을 통해서 교과서로서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을 받은 도서다. 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 등의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을 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면서 또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청년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청년하다, 대학생 결의하나 등 청년단체 소속 10여 명의 회원들은 오늘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제의 현수막을 내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규탄하고 새누리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동안 가르쳤다. 근데 그거 최종 허가 내준 게 교육부니까. 예. 교육부 먼저 혼나야 되겠네. 자, 이거 뭡니까? 청년 고용 조금씩 늘고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긴 했는데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요? 예,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은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7.9%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1.7%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숙박과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과 기술 서비스업 등입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숙박과 음식점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질이 낮은 일자리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물론 여기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전문 음식점이 늘고 있고 상용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일 수 있지만은 숙박과 음식점업의 경우 창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청년 고용 시장에서 좋은 신호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의 얘기보다는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말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고 일리가 갑니다. 예. 메르스 지난 봄 여름에 그 난리를 겪고도 또 방역 허점을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80번째 메르스 환자가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또 방역망의 허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환자를 진료한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를 음압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치료했고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한 119 구급대는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80번째 환자는 발열 증상만 있고 호흡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일반 응급실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80번째 환자는 다시 진행된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0번째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을 포함한 6명의 구급대원과 이 차량을 이용한 환자 보호자 6명 등 12명이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이 중 3명의 구급대원을 제외한 9명은 방역당국이 일찍 통보만 했어도 격리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불과 넉 달 전에 아주 지겹게 들었던 말인데 음압병상이니 뭐니 격리니 참 이 사람은 정부가 관리하던 마지막 환자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다니 어쨌거나 뭐 타인의 전파는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자,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든가요. 공화당의 막말 대선 후보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트럼프 후보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었대서 화제죠? 그렇습니다. 미군이 왜 한국을 지켜줘야 하냐며 비난하던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가 한인 2세인 대학생의 돌직구 비판에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 대학생은 아베 총리에게도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따져 물었던 하버드대생인 조셉 최입니다. 하버드대생 2학년인 이 조셉 최 씨가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려고 하자 트럼프가 말을 끊고 그건 푼돈, 미국이 내는 돈에 비하면 푼돈이고 한국은 부자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최근은 지난 4월에도 아베 총리의 하버드대 강연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데 일본 정부가 관여했는데 왜 사실을 부인하냐 이렇게 돌직구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최 씨는 국제정세 토론클럽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회 인턴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턴 생활도 겪었군요. 예. 트럼프하고 말싸움 비슷하게 하다가 우리가 1조 원 가까이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따박따박 조목조목 비판을 하니까 객석에서는 이 트럼프가 아닌 조셉 최군에게 박수를 치면서 격려, 환호했다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 상하거나 그저 그냥 한두 번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상처가 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본 분도 많을 텐데 인터넷 기사나 댓글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삭제 청구권 이제 곧 도입될 모양이죠? 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인격 침해 배제 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침해적 보도의 확산과 전파를 막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시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은 피해자는 허위 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해당 게시글을 관리하는 사업자 등의 기사, 댓글, 포원글 등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은 심리를 거쳐서 임시 조치를 취하고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잊혀질 권리 내지 망각권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취지를 법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삭제 청구를 하려면은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 침해가 명백하거나 권리 침해가 계속될 때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라는 것은 종교와 세계관, 두려움, 감정 등 양심 영역, 남녀 간의 성적 교섭 등의 성적 영역 등을 가리킵니다. 언론중재위는 하급심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와 같이 기존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틀릴 때에도 위법한 온라인 인격권 침해로 봤습니다. 언론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의 기사 삭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네, 일주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주당들이 들으면 또 속 터질 얘기여서 아마 오늘 또 한 잔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담배세 인상에 이어서 정부가 주세, 술에 붙는 세금 올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요? 예.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내부적으로는 주류세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쉽게 공론화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주의 경우 2000년 이후 15년 동안 주세를 올리지 않아서 인상시키는 무르익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류세 인상 카드는 담배세와 함께 해마다 제시되어온 단골 메뉴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서민 증세 논란을 의식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류세율은 제조 원가에 따라 달라지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종에 따라 좀 다른데 소주의 경우는 원가의 72%입니다. 2005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주의 주세를 90%로 인상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소주 알고들 계셨습니까? 소주 원가의 72%가 세금이랍니다. 저 처음 알았네요. 이걸 또 90%로 올리려고 했다가 통과는 안 됐다. 그럼 소주 한 병에 한 1,200원 잡고 원래 소주 원가가 한 700원쯤 되는 모양이네요. 그거에 72%가 세금이라니까 그럼 세금이 한 500원. 소주에서 세금을 빼고 마시면 안 취할지도 모르겠네요. 휘발유도 그냥 넣으면 자동차가 안 가요. 휘발유에다 세금까지 넣어야 차가 갑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담배도 뭐 세금이 한 60, 70% 뭐 이런 것 같은데 세금을 피우는 거구나. 자, 한국인 젊은이가 혼자서 세운 비영리 벤처가 구글 임팩트 챌린지라는 이름의 아마 무슨 경연대회 같은데 거기 톱 10에 선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스탠퍼드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한국인 이미재 씨가 세운 사회적 기업 토킹 포인트가 구글 임팩트 챌린지의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 톱10에 선정됐다고 구글 측이 밝혔습니다. 토킹 포인트는 이민자 가정과 학교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비영리 벤처로 교사가 토킹 포인트를 이용해서 학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자동으로 언어가 번역돼 전달되고 반대로 학부모의 메시지도 자동 번역돼 교사에게 전해집니다. 구글은 토킹 포인트 등 톱10 사업들을 놓고 네티즌 투표를 벌이고 있고 이 중 상위 4개에는 각 5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8천만 원을, 5위에서 12위에는 각 25만 달러, 약 2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짬이 되면 제 1화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듣고 보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상금도 한 이 정도는 줘야 사업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한 6억 원쯤 준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한번 볼까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서울, 경기와 강원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정가 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이 안 나와서 잠깐 헷갈렸나요? 저기 안 그래도 이 플래카드 요즘 말이 많던데 네.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그럼 일단 이거 허가해준 교육부 관리들부터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뭐랄까요?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예. 우리 애들이 지금 주체사상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어쨌든 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또 뭐랄까요? 눈에 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주체사상 배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그 교과서 집필한 사람, 또 교과서를 그 검정체계, 지금 검정체제니까, 예. 그 검정 시스템 하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게 나가도록 방치한 교육부 관료들. 예. 이거 몽땅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찬양 고무 동조 행위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플래카드를 걸 생각을 했을까? 참 어이가 없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박근혜 정부의 창조적 정치입니다. 오늘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에 이제 연일 아주 몇 마디 말로 이 피부를 꼭꼭 찌르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촌철살인. 이게 정말 집단적으로 뭔가 이 뇌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늘 글을 올렸던데. 예.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네. 정도가 과한 거죠. 어떻게 지금 애들이 주체사상 배우고 있다. 지금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여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지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다. 예. 이런 게 뭐 보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뭐 직간접적으로 뭐 얘기를 해서든 어쨌든 그게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곧바로 지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당 대표, 원내대표가 이 국정교과서를 뭐 그 명분을 잡기 위해서 색깔론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색깔론으로 결국은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건데 어쩌면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이 자신들은 이 핵심을 관통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좀 진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막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갖기 충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필진들이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서 이 색깔론을 제기한 이 당사자들을 지금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네. 물론 검찰 수사가 뭐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정말로 새누리당이 좀 충숙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뭔가 서둘러서 빨리 끝장을 보려는 그런 좀 조급함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 교과서 문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야 각계 지지층의 지지 거기에다가 보통 뭐 5% 안팎으로 총선 승부가 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적이고 좀 개혁적인 그런 보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대도시권 이 수도권 의원들 새누리당 후보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실 좀 굉장히 깝깝할 겁니다. 역풍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그렇죠. 저열하게 나가다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보수 진영 보수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면서 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 정말로 앞으로 보수가 대한민국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시대 정신과 정치 노선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아니 무슨 교과서 국정화 이게 당론이냐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 사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사실 별다르게 반발하는 혹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수도권 의원들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내일 새누리당에서 예정이 없은 긴급 의원총회를 지금 잡아놨는데요. 이 교과서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당론은 아니었다라는 걸로 뭐 일부 좀 거리를 두는 의원들이 있었다면 이제 완전히 올인하겠다, 장정청에 진짜 올인하겠다는 그 자리가 될 텐데 예.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내부의 반발이 어떻게 뭐 터져 나올지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념 전쟁, 색깔론으로 또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 설마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고요. 글쎄. 다만 예. 지금 이제 이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표현하셨던 저열하기만큼 저열하다고 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이 당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빨리 일단락 짚고
총선을 앞두고는 또 장밋빛 개혁 공약들을 내세우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빨리 마무리 짓겠다 이런 거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바른손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새누리당에 전화했더니 대꾸를 잘 못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그냥 고충이 심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주셨는데 양 기자 지금 리포팅하는 도중에 그 주체사상 부분에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저도 우리 청취자분 때문에 알게 됐네요. 주체사상으로 북한이 독재를 하게 됐다. 이렇게 기술돼 있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이렇게 무라카이를 하나? 이거 무라카이 이것도 그러니까 금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좀 좌편향돼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 주장으로 뭐 당신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의 정도라는 게 뭐 우리 애들은 지금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교과서 집필자 역사학계 90%가 좌파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 이 철저하게 검인정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게 이제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한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단체적으로 이거 조금씩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뒤집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사학계 전문가들의 90%가 이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정부 여당은 이거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10%도 안 된다는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는 그 10%도 안 된다는 생각을 어쨌든 최단 절반 이상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억지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 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당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2년 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이 국민들한테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누가 정권을 맡기려고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야당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정부 야당은 좀 나가도 좀 너무 막 나가는 이런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좀 자제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정부 여당의 작전인 것 같아요. 황당한 일을 계속해서 터뜨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질리게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말이 없네요. 자, 그건 그렇고 또 열불나셔 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결국 4대강 2차 사업 이러다 추진한다고 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충청권에 특히 충남 쪽에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4대강 사업하고 나면 이 가뭄 해소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보의 물들이 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요. 4대강은 물이 넘치는데 이 주변의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비판하니까 오늘 새누리당하고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해서 이 가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러면 4대강에 있는 물들을 이 주변의 지천까지 끌어오는 그 사업을 해서 가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그 2차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MB정부 때 2011년 말이던가요? 그거 추진하려다가 거기에도 한 20조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까? 그 막대한 이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결국 이 여론의 비판에 결국 예봉이 꺾인 바가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4년 만에 다시 지금 그 방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말하는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 명쾌하긴 한데 참 애초에 시작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20조 원을 또 한 번 쏟아붓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논란의 소지뿐만
뿐만 아니고 이게 내년에 지금 4월 총선이 이제 불과 6개월,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대규모 각 지역별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물론 가뭄 해소 방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총선을 두고 이 여당 의원들 혹은 여당 후보들이 대규모 토목 사업에 기대서 총선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책 효과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개발 사업이란 게 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보면 참으로 뭐랄까요, 정말 염치가 참 없는 정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 누차 강조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은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투표하시겠지만 예.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 좀 투표장에 많이 나가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서 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번 4대강, 제2의 4대강 사업, 2차 4대강 사업 하겠다라는 거가 아마도 연말 안에, 연내에는 네. 어떤 식으로든 이 추진이 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뭄 핑계 대서. 네네. 이거 뭐 장도 깼다고 뭐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유리창까지 깨는 격이에요. 그렇죠. 그나저나 정권 바뀌면 우리 양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투표 동료를 연속해서 하는 거 보니까. 또 그거는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투표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정가 산책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맥이 풀리는데 이거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20조가 또 들어간다니. 그리고도 가뭄이 있죠. 구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물길만 일단 대놓겠다는 그렇죠. 건데. 물질만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에서 가뭄이 심해졌다고 얘기했더니 예. 그럼 지천 사업에서 풀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건 아닙니까? 정말 도덕적 해이의 극치고 이거는 이명박 씨 보고 책임지라고 해야 됩니다. 여로서 해야 할 것 없이. 왜 거기다 나라 돈을 씁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결하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8분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천유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께서 이러다 내년에 담배값 10,000원 되겠네. 지금 4,500원인가 그렇죠. 그러게요. 소주도 올리고 담배도 올리고 아주 노골적입니다. 기회주의자. 하태경은 학교에서 주체사상 공부해서 주사파가 된 듯. 청라에서님은 호수요. 보령호에는 금강에서 썩은 물을 가져오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이야, 이거 참, 물론 지금 뭐 맑은 물, 탁한 물 이런 걸 가릴 계제가 아니긴 하지만 썩은 물을 가져와야 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고 이건 그 타들어가는 속은 저희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 4대강 하겠다고 뭐 하천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좋아진다고 설레발 치면서 몇십조 원을 쏟아부은 지가 불과 5, 6년, 6,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래야 합니다. 이거 정말 개탄만 하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청라에서님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다. 이 현수막 말이에요. 그게 남양주 지역에 내걸린 거라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보신 분들 계십니까? 허니와 동희님이 물어주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살포된 건지 특정 지역에서만 이게 내걸렸는지 제 생각에 이런 걸 뭐 특정적으로 남양주 지구당 차원에서 한 것 같진 않은데 사시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도시나 지역에서 이런 거 보신 게 있으면 사진을 첨부해서 주시면 더욱 좋겠고 번거로우시면 더구나 또 사진 업로딩이 어렵다면서요?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도시인데 나도 봤다 뭐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을 저렇게 괴물로 만든 건 결국 국민이다. 저런 짓을 해도 지지율이 40% 나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러셨고요. 토토하하님 이상해요. 어떤 분 앞에는 휴대전화 이모티콘처럼 휴대전화가 그려져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안 그려져 있고 이 차이가 이게 그 핸드폰에서 댓글을 쓰면 휴대전화가 생기나 보죠. 토토하하님은 그냥 그런 휴대전화 이모티콘 없는 건데 출석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강동원 새정치의원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의 그 부정선거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였다. 개표 부정선거 발언에 당론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의 발언도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당대표가 의혹을 좀 제기하거나 이래주는 게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 그거 좀 실망스럽다 이 말씀이세요. 뭐가 더러워서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워서 피하는 것 같네요. 점잖은 겁쟁이가 되는 건 쉽죠. 저는 다음 대통령으로 점잖은 파이터를 원합니다. 네, 점잖은 파이터. 일테면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또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점잖은 파이터로 누구를 꼽으시고 있으십니까? 올려주시죠. 야당이 총사퇴하고 장외투쟁한다면 팟캐스트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장외투쟁을 알리고 이것을 듣고서 동참할 시민이 몇만 명쯤 될까요? 언제 어디서 모이자 하면 서울 10만 가능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10만이라. 세월호 관련 집회 때 최고 많이 모였던 때도 10만까지는 육박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뭐 분노의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 글쎄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클로렐라님 아까 써주신 댓글 양 기자하고 정가 산책하다가 제가 잘 인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혜경 시인의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주체사상으로 북한이 독재를 하게 됐다. 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확한 말인데 왜 이런 걸 트집을 잡는지. 참 그게 작전입니다. 새누리당.
문광님, 나는 홍이당님, 처음 출첵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들러주시면 고맙고요. 그냥 이런 거 안 남기셔도 되니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히 듣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낭만고양이님. 예, 아마 뭐 오프닝 때문에 부글부글 거리시는 게 아닌가 싶으신데, 위청수 같은 거 좀 들어보시죠.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챙기시길요. 선만님, 고맙습니다. 로니님, 오프닝부터 열나네요. 박정희 기념사업 조성 140억이 넘는다고요? 그네 대단하네요. 제가 오늘 제 오프닝을 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나라 돈으로 하지 말고 정수장학회나 그 기념사업회 그 돈으로 해라. 뭐 그런 댓글들 많더군요. 예, 오늘은 수요일인데 사교육 시리즈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막 진학해서 그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나 그런 거 올려주시면 기꺼이 반영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17분 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 두 번째 배윤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뭐 영어 유치원이니 조기 어학 연수 이런 거 얘기해봤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아이가 좀 더 컸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초등학교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근거리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 의무교육인데다가 가까운 데로 가니까 그냥 좋은 학교 옆으로 이사 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는 기준으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학군 좋은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시죠 이제. 네. 아니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하시죠.
그게 서울 일부 지역입니까? 전국적 현상입니까? 서울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방에서는 그런 일 거의 네, 없나요? 지방은 그냥 쭉 살죠, 보통. 쭉 산다고? 지방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아, 참, 지방에도 가끔 강연이나 강의를 하러 가시죠? 네. 전국구시네, 보니까. 네. 그러면, 초등학교 선택, 뭘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네. 그때 이사를 하신다는 전제로, 위장 전입은 안 되잖아요. 예.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립초등학교를 선택하시려는 부모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는 경제력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립초등학교를 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여건이 돼서 보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리하는 식으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돼요.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애들부터 교육을 위해서 온 애들까지 층위가 다양한데 네. 그 아이들이랑 어울리기가 아주 뭐 대범하고 쿨한 애들은 괜찮은데 예. 그렇지 않은 애들은 굉장히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아니,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저학년 아이들이 쟤네 아빠나 쟤네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립초등학교는 CA 드는 동아리 드는 부서가 일반 초등학교는 틀려요. 일반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는 뭐 종이접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종이접기, 바이올린 뭐 요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아이스하키, 승마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아이스하키요? 그걸 어디 가서 해요? 아이스링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이제 목동의 모 초등학교가 그 아이스링크 옆에를 이제 빌려서 같이 하는데 목동에 있죠. 그 장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아, 그래요? 그거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케이트하고? 아닙니다. 그래요? 아이스하키부를 들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승마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수를 다니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별도 비용으로 냅니까? 네, 별도 비용으로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아니, 그 CA 활동에 드는 돈은 학교에 내는 월사금 말고 따로 내는 거예요? 당연히 따로 내죠. 아니, 사립학교 학비가 비싸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사립학교는 그 교육 자원만을 제공하는 거고요. 동아리는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 보내면은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들 제 주변에서도 좀 보내려고 하고 이러는 걸 한두 번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 비용만큼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승마나 이런 것들이 승마나 고급 스포츠들이 골프나 이런 스포츠들이 우리 아이는 이게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건데 원래 좀 잘 살던 애들이 간 애들은 계속 하던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멘탈이 강한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왜 굉장히 많이 위축되죠. 계층 간 괴리에 따른 소외감 같은 거를 그렇죠. 아이들이 상처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보내시는 게 맞다고 좀 봐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마침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제 만약에 이사를 가지 않고서도 좋은 초등학교를 보내는 방법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심 내의 학교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도심 내는 인구가 많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받거든요. 아, 무슨 덕수초등학교니 제동초등학교 이런 거 도심 한가운데 있는. 무조건 학교의 기준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몇 번 불러주느냐랑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강남, 목동, 중계 이런데 학군 좋다고 보통 소문이 난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3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이름을 잘 못 불러주고요. 30명이 넘어가면 그 애들끼리의 세력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0명 이내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같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심 안에 있는 학교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팁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동네, 좀 오래된 동네 쪽으로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보통 그 평수 때에 맞춰서 세대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 부부들 그리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학교를 보통 다니는데 엄마들은 그래서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과잉 정보가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그런 견제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육을 다 끝내셨거나
그런 세대를 완전히 벗어난 아이가 동네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동네로 가시는 게 훨씬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은 좀 완전 외곽 쪽으로 가시는 것도 외곽? 네. 네.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보내셔야 됩니다. 적은 학교. 네.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외곽이나 부도심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다 과밀학급 이런 거 아닌가요? 요새는 동네마다 굉장히 틀려요. 목동 경우는 40명이 넘어가요. 초등학교 한 반이 아직도. 그런데 또 어떤 데에는 15명, 16명 이렇거든요. 서울에서도? 네. 아니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도 취재를 좀 한 것도 있고 취재.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니 나는 우리 배 원장님은 주로 이렇게 고등학생들 뭐 논술이라거나 이런 거 입시 대입 주로 하시는 건 줄 알아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조금 애들이 왜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안 할까를 고민해 보니까 결론이 중학교 때 안 했구나로 났고 중학교 때는 왜 안 할까 봤더니 초등학교 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빠지시는데 너무 멀리는 못 가신다. 그러니까 산과 강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예. 예.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는 조희영 교육감이 아직 당선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착이 안 됐는데 경기도 초등학교는 이미 김상원 교육감으로부터 쭉 이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곽 쪽이 아니라 신도시 쪽에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쪽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특히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좀 이제 망설여지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판교에 보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 하나가 그 동네 집값 자체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판교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배정이 되는 단지만 올라가요. 특히 전세가가. 그런 식으로 이 학교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소문이 나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미 이 보평초교가 좋았다는 소문이 이미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건 이미 좀 거기도 약간의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변화라는 게 뭐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미 전국적으로 났다는 건 이미 좀 거기도 좋은 선생님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수도 있고 그리고 집값의 거품이 너무 세졌죠. 그게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가 좋은 게 정말 좋은 건데 이미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내고 가면 그만큼의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야, 이거 취재력과 부지런함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자칫 저 사람들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실은 제가 딸이 둘인데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판교로 이사를 왔고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얘기하신 보평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거기 4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제 판교로 이사를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제 집 바로 앞에 얘기를 해서 방송을 하다가 약간 기분이 묘한데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보평초등학교까지 한 70m? 그리고 아주 동네 사정을 잘 아시네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쵸. 2년 전쯤에 바뀌었어요. 원래 그 학교, 좀 제가 조금 이건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학교는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학교, 폐교 직전 위기에 몰렸던 학교를 선생님과 평교사들과 교감 선생님 몇 분이, 교감 선생님 등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궈냈어요. 여기는 폐교 직전이니까 희망하면 누구나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대안교육이라거나 아무튼 학원식 사교육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비교적 생각이 있는 젊은 학부모들이 2번, 3번 버스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부러 아이를 차에 태워서 등교를 시키고 자기 출근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한산성 초등학교가 확 바뀌었어요. MBC에도 다큐가 나오고 뭐 하고.
그러더니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건 성공 사례다. 그래서 그 남 암흑의 교감 선생님을 교장으로 승진해서 첫 발령시킨 곳이 보평초등학교예요. 이분이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남한산성 초등학교와는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전형적인 신도시 아파트 사이에 있고 뭐 중산층 그러니까 도시명 혁신학교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아이한테 한번 물었어요. 이거 어떻냐? 너네 학교 뭐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지금도 그랬더니 아빠 거기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그러니까 그 산파 역할을 한 남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도 뭐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 남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교문에서 아이들을 다 머리를 쓰다듬고 인사를 했답니다. 눈을 맞추고. 그런데 이제 새 교장 선생님은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뭐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좀 학교 분위기도 약간 심드렁한 것 같다고. 걔는 이제 보평초를 졸업하고 보평중학교를 바로 그 옆에 있는 거기 다니고 다니는데 애들이 다 몰려다니잖아요. 보평초를 나와서 보평중 이렇게 등거리 배부니까. 어쨌거나 초등학교 하나가 뭘 바꿔놓은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런 한 100분의 1%나 될까 말까 한 몇몇 혁신학교를 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너무 적은 샘플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게가 좀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원 정보를 막 알아보시지 마시고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담임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를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그냥 학교에 아이를 그냥 맡겨놓고 딴 데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우가 뒤바뀐 행위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수업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담임 선생님과 공유가 돼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제 요 말씀을 하나 또 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을 잘 보셔야 돼요. 교장? 예, 교장 선생님. 남녀를 떠나서 젊은 나이에 교장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은 걸 수도 있는데 몰아붙이기, 약간의 제 편견이 개입된다면 그 다음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일에 덜 신경을 쓰실 수 있어요. 반면에 정년이 코앞에 남으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특히 교장 선생님의 성향이 선생님들의 성향까지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골라가면서 학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군이나 학부모회나 이런 분들 꼭 가입을 하셔서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인 경우엔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또 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보평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거 했는데 그거 출마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막 정견 그것도 써내고 했는데 아무튼 당선돼갖고 2년인가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해요, 일단. 시험과 숙제 노이로제에서 해방된 건 확실하고, 뭔가 과외 활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유스럽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3년을 서울에서 다니다가 거기 갔는데, 바로 느끼죠, 얘는. 처음부터 거기를 다닌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점이 있고,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소화하죠. 배 원장님, 현실적으로 힘든 학부모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네. 아마 이게 지금 맞벌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멘트를 좀 하면 그래도 우리 주례사 같은 인터뷰 말고 욕을 먹더라도 실질적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다. 현실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기 힘들면 시간을 빼셔야 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잘 기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대출을 끼는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게 제일 메인이 돼야 되고 그건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면 뭐 아빠랑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라도 가든지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걸 무리하게 요구하진 않거든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 특히 장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뭐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가 뭐 전체를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아이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특히 저학년 때까지는.
저학년 때. 적어도 4학년 전까지는 학부모 회의가 뭐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기 정도에 한 번씩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미리 일정이 다 공지가 되니까 좀 조정을 하셔서 그거는 꼭 좀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학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시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좀 바쁘시더라도 억지로 시간을 좀 짜내시라. 특히 저학년 때는. 내가 바쁜 이유가 지금 뭐 때문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 말 들으면 죄송합니다. 또 이거 이 말 들으면 나도 속으로는 아유 애 낳아서 키워봐. 네, 뭐 그러니까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인 건 해요. 근데 이렇게 뻔질나게 학교 드나들면 또 미움 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뻔질나게 드나들면 뻔질나게 드나드는 선생님 어머니들도 계셔요. 저희 때도 그렇고 뭐 앵커님 때도 그렇고 막 치맛바람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하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애들도. 애들끼리 알죠. 너무 티나지. 니네 엄마 또 오셨다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학부모 회의는 학부모들을 위한 회의잖아요. 예. 그건 무슨 치맛바람이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원 설명회 뭐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 학교 설명회를 꼭 가시고 시간도 제가 보니까 방과 후 정도로 하니까 좀 조정을 꼭 하셔서 적어도 4학년 이전까지는 반차를 내거나 하루 뭐 연가를 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부모랑 있는 시간보다 담임 선생님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보가 공유가 돼야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배 원장은 곧 결혼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이 나면 어떻게 키울지 내가 꼭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부담입니다. 자, 아이에게 독서 어떻게 시켜야 합니까? 일단은 독서를 부모님들은 옛날에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옛날 어렸을 때 책을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었을 시대만 해도 재밌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9시가 되면 방송에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 일찍 잔다 뭐 그러고 9시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TV 보다가 그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책 읽는 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뭐 게임 이런 거. 게임도 마찬가지고 TV도 재밌는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들 보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책을 읽는 애들은 약간 덕후 스타일의 애들이 책을 읽어요. 요새는. 덕후. 뭐에 심하게 빠진 애들이 책을 읽죠. 일반적인 애들은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 세대, 글자 세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영상 세대예요. 오케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독서를 하는 건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되려면 보고 듣는 게 있어야 습관이 되잖아요. 아이를 책을 읽히고 싶으시면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은 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가 산만하고 떠든다고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심함을 영상으로 대체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아이는 독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주입이 된 애들이 갑자기 활자를 읽는다? 이건 좀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엄마 아빠가 책을 들어야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들 수 있다.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책과는 좀 먼 문화 환경에서 크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도 오늘 또 진도를 나가야 돼요. 오늘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아비투스라는 건 뭡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돈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똑같은 사건도 아이가 접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부모가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 즉, 어떤 아비티스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돈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적어도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중심을 아이한테 놓으셔야 돼요. 10살 때까지는. 그래야 이 아이가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이 아이의 인성은 10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긴 해요. 이 아비투스라는 게. 그러니까 문화적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성향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 엄마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 이슈이자 가장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것도 참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자,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럼? 이 기준을 계층,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냥 보편적인 한 중간쯤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동네에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실망스러운데 그건 너무 공자왈 맹자왈 얘기. 우리 아이가 똑똑하니까 강남에 보내야겠다. 대출을 껴안고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들이 있고 요새는 좀 거품이 빠졌는데 옛날에는 강북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요. 대치동에 반지하로 들어가는 부모님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시켜서 엄마랑 애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4부터 고3까지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부모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아이가 부모님의 기대만큼 못 따라갔을 경우에 아이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난 부모님한테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기특한 아이들은 소수고요. 대부분 누가 그러랬어? 라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막 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누가 그러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네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집값이 비싼 동네로 간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뭐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충분히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동네를 가야지 동네를 이사가는 바람에 나까지 일을 하게 돼서 이 아이를 학원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대치동에 가서 살기만 하면 애가 뭐 공부도 제법 하고 좋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다 그러면 대치동에 사는 아이들은 다 그런 데 가야 되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 이제는 그 미신에서 다들 졸업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아직도 그런 추세가 좀 있어요? 대치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육특구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강남 목동, 뭐 중계동, 대치동, 뭐 서울 같은 이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스갯소리를 그런 대전에도 뭐 학원 특구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교육특구는 하나씩 어느 있죠. 도시나 다 있죠. 대구도 뭐 수성구 뭐 이런 데라 그러고 전주에도 뭐 있고 그래요. 대구 수성은 아이고 뭐 굉장합니다. 출강하시죠 참. 부산에도 출강하시죠. 대구 수성은 거의 뭐 강남 수준인데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 텐데 거기 고등학교 아이들 너무 불쌍하죠. 왜요? 대구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 동네가. 그리고 옛날 뭐 경북고등학교 뭐 이런 그 명문 그리고 이제 KTX가 생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탈출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길을 쓰고 서울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을 동대구역에서 1시간 40분이면 오니까 대치동이랑 목동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매일이요? 주말에. 네.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1박 2일로 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만큼 대구에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없다는 반증이죠. 이 문제는 오늘 섣불리 결론을 내지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십시다.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좋은가? 사실 정답은 없지만 어쨌거나 논쟁적인 이슈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도 지금 접근하기가. 근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결국은 청취자분들에 대한 배반이에요. 욕을 먹더라도 논쟁은 확실히 솔직하게 까놓고 논쟁을 던지고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고 그나마 나에게 맞는 뭐 초이스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역할인 거지. 지금 뭐 이렇게 웬만한 신문 사회면에서 톱 기사로 다루는 르뽀 같은 기사, 우리는 지금 그 정도의 인터뷰를 하고자 하면 서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요, 참.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심스러우니까 이도저도 아닌 둥글둥글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다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왕이면 중계동이나 목동으로 가는 게 나은지 오히려 그랜드는 피해야 하는지
적어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그리고 우리가 배 원장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청취자분들이 다 그걸 흡수하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체에 걸러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배 원장께서는 욕을 먹더라도 그냥 뭐 배심 든든히 먹고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시는 거고, 청취자분들은 또 자기 주관으로 들으시고, 어쨌거나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좋은가의 후반부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무튼 시간이 돈인 배 원장이 직접 여기 스튜디오까지 꼬박꼬박 와준 건 좀 제가 고마움을 표합니다. 7 내지 10주쯤을 할 건데 사실 직접 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자,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까지 사교육 전문가 배윤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조희팔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도대체 이 사건 A부터 Z까지가 다시 궁금해지고요. 그의 최고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붙잡혀서 지금 한국으로 압송 중입니다. 조희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아직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프로파일러시죠. 배상훈 교수님, 서울디지털대학교에. 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질문을 드리는 저를 너무 가혹하다고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담당 형사나 뭐 검사도 아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교수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팔 사건 처음, 그러니까 중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은 보도를 통해서 알긴 하는데요. 예. 배 교수님의 지난 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첫 수사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를 안 한 거죠. 아, 수사를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뭐 뻔히 아시다시피 담당했던 뭐 형사 과장이나 뭐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뭐 다 드러난 것처럼 조희팔의 장학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수사 안 했다? 예, 그것도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뭐 9억, 뭐 10억,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 돈을 받으면 벌벌 떨거나 아니면 완전히 충성스러운 가담자가 될 만한 액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을 장학생이라고 하고 좋게는 장학생이고 네. 나쁘긴 개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난 사건인데 사건 수사 자체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최대의 치욕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면은 당시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이 혐의점, 저거죠. 그 용의자로 보고,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구속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는 감히 누가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죠. 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뭐 자살하는 사람이 10명에서 20명 넘게 있는데도 또 국민 전체께서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언론에서도 다루지도 않았고. 그러게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데 조희팔이라는 이름만 유명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갖고 예. 흔히 말하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이 사건이 도대체 본질적인 사건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국민들은.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기적해서 되살아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보고요. 아, 그 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는 바에서는 만약에 죽게 되면은, 네. 죽게 되면 죽어야 될 어떤 특정한 또 상황이나 이유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황상, 그 흔히 말하는 뭐 어디 가서 이제 노래방에 술 먹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예. 그 전반적인 앞뒤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력, 그런 상황이 전혀 그 정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죽은 척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도 뭐 목격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 있지만 어쨌든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다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 자기 장례식 동영상이라는 게 국내에 유입이 돼가지고 경찰도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검토한 사람이 박한천이죠. 아, 근데 그 박한천도 장학생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고소당하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네. 여러 사람들이 그때 이제 좀 너무 빨리 덮은 거다. 아하. 흔히 말하자면 직접 동영상만 보고 그 사망을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확한 부검 확인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신에 대한 뭐 DNA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렇게 종결을 해도 되는데 네. 그냥 종결해놓고 뒷수습을 한 것은 박한천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으니까. 현재 우리가 중국과 그런 협정 같은 거 맺어져 있습니까? 형사사법공조가 되죠. 아, 됩니까? 그렇다면, 근데 지금 화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선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DNA 건데. 이런 거는 지금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뒤에 이제 유골, 그러니까 화장한 뼈 조각, 뼈 가루. 예, 그건 를 가지고 와서 DNA를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네. 우리가 화장이라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700도 아래에서 화장을 한 경우와 그 위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위에서 하면은 사실은 이게 다 날아가고 예. 아래쪽에서 한 부분은 저 흔히 말하는 생체세포가 있을 수도 있다 조금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해다가 이제 그게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답하기를 죽었다고 알려진 조희팔에 대해서 왜 아직도 대한민국 경찰은 수배 중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있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수배를 하느냐. 사망이 확인되면 당연히 모든 공소도 다 취소되는 거고 수배도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소권 기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강 청장이 답하기를 아직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가족들로부터도 사망 이런 얘기가 정식 신고되지 않아서 사건 혐의자고 도피 상태였기 때문에 수배 중이라고 해놨다라고 그런 요지로 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찰에서도 조이팔의 사망설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러면 강신명 청장은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박관천 경장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죽었다고 했는데 예. 흔히 말하는 대변인, 거기서 사건 담당자가 예. 그러면 지금은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그렇죠. 그 논리가 바뀐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죠 혐의점을 두고 원점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죽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서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행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정장. 재수사를 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지금 현 경찰 총수에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그렇죠. 국감 답변을 책임이 들어보면.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 조희팔의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와 피해액 이런 걸 좀 간단히 환기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확한 액수 같은 경우가 피해자들의 합산, 송금액 합산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것만 2조 6천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근데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뭐 4조라는 분도 있고 8조라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서상으로 드러난 거는 2조 6,500억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피해자가 뭐 몇만 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4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단계 뭐 이런 걸 한 거죠. 흔히 말하는 유사 수신행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 흔히 말하는 찜질방에다가 안마기 갖다 놓고 예. 거기서 그것을 흔히 말하는 렌탈하는 것으로 이제 그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익금을 연 35%를 나눠주겠다라고 해놓고 밑장 빼기 한 거죠. 돌려막기 해갖고 예. 다음 돈 들어오는 거를 전 사람한테 수익금으로 주는 걸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면 눈덩이처럼 쌓이다 보니까 몇 조가 된 겁니다. 옛날에 그 뭐 1920년대가 미국에서 있었던 펀지 그 유명한 그런 사기 그런 비슷한 건가 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조이팔 핵심 측근 오른팔이 중국 우한시에서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 공안이 가서 잡았던데 그 말은 우리와 계속 수사 공조를 해오고 있었단 얘기인가요? 4일 만에 잡았다고 합니다. 대구지검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첩보가 들어갔고. 네. 근데 4일 만에 잡을 걸 왜 몇 년 동안 그러게요. 못 잡았을까요? 4일이면 중국이 저 한국보다 한 20-30배 큰 나라인데 네. 나흘 만에 잡을 거였으면 어디 있는지 빤히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정황상 이건 너무 쉽게 잡아갖고 그 첩보는 어디서 나왔으며 네. 혹시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예. 예를 들면 뭐 오다가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강태형이. 지금 아직은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죠? 그렇죠. 강태형이 입에서 모가지가 날아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네네. 정관계 뭐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오른팔 강태경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 입 한마디에 몇십 명 이상이 그니만 생사여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젠가 어떤 경찰이 강태형이 붙잡혔다는 얘기 듣고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중국의 공항에서 붙잡혔더라고요. 거기서 입국을 거부하니까. 네, 현직 경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압송 과정도 잘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도 설마 붙잡힌 저기를 무슨 영화처럼 어떻게 막 없애고 그렇게 하겠어요? 조이팔 사건 자체가 영화죠. 우리 배 교수님 오늘 시원시원하십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강신명 총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배 교수님께 묻는 점을 용서하십시오. 조이팔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또는 예상이 힘듭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지금 16,000 흔히 말하는 범죄 수익금을 통해서 500억, 600억 가져온 걸 가지고 피해자들이 16,000명이 지금 그걸 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지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것은 특별수사본부 정도가 아니라 특별법 정도가 이제 제정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뿌리가 깊은지를 모릅니다.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거는 명명백백히 되고 흔히 말하는 차명으로 빼돌려진 그 재산을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특별법까지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걸 이 흔히 말하는 범죄 수익 은닉한 걸 찾아내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명을 준 사람이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그냥 놔둔다고 하면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피해 구조 차원에서는 그렇고 역시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조이팔의 생사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아마 다 확인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배 교수님 뭔가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 털어놓고. 그건 아니고요. 인터뷰 시간 좀 늘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경찰도 바보가 아니고 검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몇 화면 갖고 조이팔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는 거고 대신에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누가 그 뒤를 봐줬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 뒤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이것을 주저주저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경찰 손에 맡겨서야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특별법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특별법은 재산구제나 계좌추적뿐만이 아니고 특검처럼 마치 새로운 그렇죠. 수사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참 희대의 조희팔이 맞긴 맞군요. 그렇죠. 특별법까지 운운해야 하다니. 아무튼 황당한 사건인데 인터뷰 기억에 남는 말씀은 주구다. 주구. 개다. 죄송합니다. 방송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거든. 그다음에 장학생이란 말 하셨고 조이팔 사건 자체가 하나의 영화다. 영화치고는 너무 피해가 커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화끈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10월 14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